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고요함 아래 흔들리는 집안이라니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들죠? 겉으로 보기엔 세계 경제가 참 평온해 보이는데 과연 그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요즘 글로벌 금융시장 겉만 딱 보면요, 모든 게 정말 장밋빛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말, 딱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IMF 보고서 서문에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로 반등했고 기업이랑 국가는 정말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시장에는 돈이 넘쳐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와, 겉으로만 보면 진짜 완벽하게 건강한 금융 시스템의 모습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보고서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평온함이 만약 사실은 그냥 착시현상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요. 자, 그럼 이제 그 평온한 표면 아래로 내려가서 IMF가 발견했다는 그 균열의 실체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장의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가 어쩌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안일함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느끼는 이 안정감하고 실제 현실 사이에 아주 위험한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IMF는 이 균열의 원인으로 세 가지 거대한 지각 변동을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너무 비싸고 몇몇 채만 쏠려 있는 시장. 둘째, 전 세계적인 빚의 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계에 등장한 새로운 선수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지각 변동입니다. 바로 주식시장의 가치, 이 밸류에이션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위험부터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주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PE 비율이라고 부르는 주가 수익 비율 있잖아요.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1990년 이후로 따져봤을 때 무려 상위 4%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비싸다, 고평가되어 있다, 바로 이 뜻이죠. 근데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냥 비싸기만 한 게 아니고요. 이 높은 주가 상승이 정말 딱 몇 개의 거대 기술 기업에만 완전히 쏠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소수의 기업들이 한번 휘청하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취약한 구조라는 거죠.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주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닷컴 버블 붕괴 직전에 IT 부문이 차지하던 비중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정도의 유사성은 정말 그냥 넘길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봐야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지각 변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성격도 변화하고 있는 정부 부채, 즉 나라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지각 변동의 핵심은요, 빚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을 거치고 또 여러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민간 부문의 빚이 점점 정부, 그러니까 공공 부문의 빚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 부채 문제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나라마다 처한 상황은 좀 다릅니다. 선진국들은 이 막대한 나라빚, 즉 국채를 사줄 투자자를 찾는 게 숙제라면 신흥국들은 사실 더 위험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뭐냐면 자국 은행들이 정부의 빚을 계속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은행이 위험해지고 은행이 위험해지면 나라가 또 흔들리는,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위험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각 변동입니다. 이건 금융계의 어떤 새로운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비은행 금융 중개기관, 영어로는 NBFI라고 합니다. 아마 그림자 금융이라는 말로 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투자펀드나 보험사, 사모펀드 같은 것들을 다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위험하냐고요? 전통적인 은행들이 받는 그런 까다로운 규제는 피하면서도 정작 그 은행들과의 연결고리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미줄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 충격이 대체 어디로 어떻게 번져나갈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IMF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직접 해봤더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비은행 부문의 충격까지 더해지니까 부실 위험이 있는 은행의 비율이 18%에서 21%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건요, 보이지 않는 곳의 균열이 은행 시스템 전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선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시장 규모가 정말 말 그대로 수십 배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전통 금융 시스템이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완전히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거죠. 이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빨리 크면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위험을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좀 불안한 나라에서는 아예 그 나라 돈을 대체해버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돈을 빼가는 뱅크런 사태가 터지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채권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와 위험들 앞에서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IMF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개의 지각판이 결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무 비싼 시장, 엄청난 빚, 그리고 규제 밖의 새로운 선수들, 이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체 금융 시스템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더 큰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IMF가 내놓은 해법은 뭘까요? 꽤 명확합니다. 정부는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고요.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원래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잘 보이지 않던 그림자 금융을 감독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킬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겉보기엔 고요하지만 수면 아래에선 분명히 집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